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오던 그런 시절에 산 깊고 물 맑은 어느 두메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흘러 사시사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유독 한 기와집 담장 너머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쨍쨍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최 씨 부인의 댁이었는데 기와지붕은 번듯하고 마당은 넓었으나 그 집 대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라 이 집 안주인인 최 씨 부인의 매서운 성미 때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갓 시집온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심성이 고운 비단결 같고 부지런하기가 소처럼 우직한 여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 달기채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며 시어머니를 공경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그런 정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만 마주치면 불호령을 내리기 일쑤였으니 며느리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최이수의 씨 부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자린고비로 굴뚝에서 연기가 조금만 많이 나도 땔감을 낭비한다며 야단을 쳤고 설거지물에 밥풀 하나만 섞여 있어도 곡식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며 며느리를 닥달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에서 연화가 아침 준비를 위해 장을 퍼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문이 덜컥 열리더니 최 씨 부인이 깐깐한 눈초리로 며느리를 노려보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아가, 너는 손이 맵지 못하고 어찌 그리 해프냐. 어제 저녁에 끓인 국을 보니 국물은 한강인데 건더기는 보이지도 않더구나. 소금도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대니 우리 집 곶간이 나만 할 리가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찬바람보다 더 매섭게 연화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였지만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려 누구보다 애쓰고 아끼며 살림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타박은 부엌에서 끝나지 않고 안방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녀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오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잔소리부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너무 눌러 담지 말라지 않았느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지만 아침부터 이렇게 배불리 먹어서야 어찌 부자가 되겠느냐. 너는 친정에서 배울 때 쌀 한 토리 농부의 피땀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더냐. 며느리 연화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최 씨 부인 댁 이야기를 안주 삼아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격이지 뭐야. 아낙네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연화에게 쏠릴 때마다 그녀는 방망이질 소리를 더 크게 내며 못 들은 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가을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볼 때면 참았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결을 흐리게 만들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바람끝이 점점 매서워지면서 마을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기에 집집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올해 배추 농사가 잘 되었으니
김장을 넉넉히 담가야 한다. 그리고 내 고향집에도 보낼 것이니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해라. 고춧가루 하나, 마늘 한 쪽도 허투루 쓰지 말고 내 눈앞에서 정확히 계량해서 넣거라. 며느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장을 앞둔 며칠 전부터 최 씨 부인은 곳간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무언가를 챙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굵은 소금을 가져오라. 시키고는 소금이 조금이라도 흘러내리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인데 흘리느냐? 네가 땀 흘려 돈을 벌어보지 않아서 돈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소금 알갱이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묵묵히 행주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은 존경스러울 정도였지만 때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 사람을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당 한 구석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을 때 이웃집에 사는 곰파댁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곰파댁은 최 씨 부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유일하게 이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댁 많이 힘들지 최 씨가 본래 말은 저렇게 맵게 해도 속은 깊은 사람이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기운 내게나. 곰파댁의 위로의 연화는 힘없이 웃어 보였지만 마음의 짐은 쉬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곰파댁은 혀를 차며 사라졌고 연화는 다시 차가운 배추 잎을 만지며 시린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최 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호롱불 기름을 아끼라며 일찍 불을 끄게 했습니다. 달빛이 이렇게 밝은데 무슨 기름을 낭비하느냐. 닭들도 잠든 시간에 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것은 게으른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방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연화는 자리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은 곤히 잠들었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이 귀에 쟁쟁하여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그리웠고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었던 옛날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뒷뜰에 있는 장독대 중 가장 구석에 있는 낡고 큰 독을 가리켰습니다. 아가, 저기 저 독을 깨끗이 씻어 놓거라. 이번에 고향으로 보낼 김치는 반드시 저 독에 담아야 한다. 아주 오래된 독이니 조심해서 다루고 물기 하나 없이 닦아내야 한다. 그 독은 겉보기에 투박하고 볼품없는 옹기였지만 최 씨 부인이 유난히 아끼는 물건인 듯 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독을 낑낑대며 우물가로 옮겼습니다. 독은 어찌나 무거운지 장정 혼자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였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돕겠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독을 씻는 내내 최 씨 부인은 팔짱을 끼고 서서 며느리의 손놀림을 감시했습니다. 거기 안쪽 구석까지 꼼꼼히 닦아라. 예전에 쓰던 묵은 내가 남아있으면 김치 맛을 버린다. 물은 아껴 쓰고 수세미질은 야무지게 해라. 연화의 손은 차가운 물에 퉁퉁 불어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혀 있어 잠시 허리를 펼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독이 말끔해지자 최 씨 부인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독을 안방 윗목에 들여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통 김치독은 장독대나 광에 두는 법인데 안방에 두라는 명령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가려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름을 아끼라며 불을 끄라고 성화를 부리던 분인데 한밤중에 불을 켜놓고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연화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최 씨 부인은 낮에 씻어둔 그 낡은 독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천조각과 붓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표정은 평소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알 수 없는 슬픔과 회한 그리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의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해.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에 가슴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인기척의 연화는 황급히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는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였고 매콤하고 알싸한 양념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품앗이를 하러 와서 왁자지껄 떠들며 김치를 버무렸지만 최 씨 부인은 오직 그 낡은 독에 들어갈 김치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독에 들어갈 배추는 속이 꽉 찬 것으로 골라야 한다. 양념도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라. 평소 양념을 아끼라고 소리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태도에 안악들은 의아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화 역시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시키는 대로 묵묵히 배추 속을 채웠습니다. 김장이 한창일 때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김장하십니까?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을 하네요. 들어온 사람은 최 씨 부인의 먼 친척이자 시동생 뻘 되는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건달로 소문난 인물로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갓 버무린 김치를 손으로 찢어 먹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웬일인가 일손 도울 것 아니면 썩 물러가게. 칠성은 최 씨 부인의 타박에도 굴하지 않고 뻔뻔하게 마당을 휘저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안방 윗목에 모셔진 큰 독을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니 형수님, 저 독은 뭡니까? 보통 독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두셨소? 칠성의 말에 최 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저건 내 고향집 조상님 제사에 쓸 김치를 담을 독이다. 부정을 타면 안 되니 얼씬도 하지 말라. 시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에 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음흉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눈앞의 김장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김장이 마무리될 무렵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부엌으로 내보냈습니다. 나머지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서 저녁이나 먹어라. 이 독 마무리는 내 손으로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겠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힘드실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품 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밤에 보았던 그 종이 뭉치인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김치 포기 사이사이에 그 기름종이 뭉치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넣고 종이 뭉치를 넣고 다시 배추를 덮는 시기였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집안의 귀중한 폐물이나 돈을 저 속에 숨기시는 건가? 나를 믿지 못해 몰래 고향으로 빼돌리시려는 걸까? 연화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집안을 일으키려 노력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자신을 도둑 취급하며 재산을 감추려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은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저녁상에 올라온 갓 담근 김치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 먹자고 말할 때는 야속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찬바람과 함께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다녀간 칠성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떠벌린 말이 발단이었습니다. 최 씨, 노인네가 수상해. 안방에 모셔둔 독단지에다가 금괴를 숨기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며느리 몰래 재산을 빼돌려서 고향 선산에 묻으려는 게 틀림없어. 칠성의 말은 술김의 한 소리였지만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 연화를 동정하면서도 최 씨 부인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수군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김치독을 내 고향집으로 옮겨야겠다. 거리가 멀고 산세가 험하니 아범과 며느리 네가 직접 지고 가야 한다. 짐꾼을 쓰면 돈이 드니 너희 둘이서 수레를 끌고 다녀오너라. 시어머니의 고향은 여기서 산을 2개나 넘어야 하는 먼 곳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무거운 독을 싣고 고갯길을 넘으라니 며느리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고 그 독은 마치 거대한 비밀을 품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놓인 그 거대한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김치 사이에 쑤셔 넣던 그 종이 뭉치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정말 재산이라면 어머님은 우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가시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시려는 걸까?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낙엽을 휘날렸습니다. 연화의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이 더 춥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독 안에 든 진실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 최 씨 부인 댁의 김장 풍경은 다른 집들과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당에는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붉은 고춧가루와 각종 양념이 버무려진 김칫소의 매콤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안방 윗목에 모셔진 그 커다란 독 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치 그 독이 살아있는 상전이라도 되는 양수시로 안방을 들락거리며 독 주변을 서성거렸고 며느리 연화가 근처에 걸레질이라도 하러 다가갈라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함을 치곤 했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엉덩이를 들이미느냐. 내가 이 독은 얼씬도 하지 말라 이르지 않았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품앗이를 하러 와서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에도 최 씨 부인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양념을 아끼라느니 배추를 너무 많이 씻었다느니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터인데 이번에는 오직 그 독에 들어갈 김치만을 따로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이쪽 배추는 속이 가장 노랗고 꽉 찬 놈들로만 골라 놓았으니 섞이지 않게 조심하게. 그리고 이 양념에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젓갈을 넣었으니 흘리지 말고 꼭꼭 채워 넣어야 하네. 안악들은 시어머니의 유별난 행동에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곰파댁, 저 영감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었는데 대체 누구 입에 들어가길래 저리 유난을 떠는 걘가 혹시 숨겨둔 영감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안악들의 짓궂은 농담에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춰야 했습니다. 한편 며칠 전 쫓겨났던 방해꾼 칠성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최 씨 부인 댁 담벼락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최 씨네 집에 보물단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호기심 많은 동네 건달 몇 명과 작당하여 담 너머로 집안 동정을 살피곤 했습니다. 칠성의 눈에 비친 최 씨 부인의 행동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김치를 담그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돌아가고 어스름한 저녁이 되면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독 앞에 앉아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문구멍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최 씨 부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연화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가슴을 졸이며 문을 열고 내다보니 부엌이 아니라 안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마루로 다가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최 씨 부인이 호롱불을 최대한 낮추어 켜놓고 낮에 칠성이 말했던 그 김치독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에는 잘 닦인 기름종이 뭉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갓 버무린 김치 몇 포기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치 신주단지를 모시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김치 한 포기를 독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기름종이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 종이 뭉치는 겹겹이 쌓여 있어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꽤 두툼하고 묵직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뭉치를 김치 배추 잎 사이 양념이 묻지 않을 깊숙한 곳에 찔러 넣고는 다시 배추 잎으로 꼼꼼하게 덮었습니다. 이것들이 다치지 않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야지. 시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것은 분명 돈뭉치나 집안의 귀중한 문서가 틀림없어. 칠성 아주버니 말이 사실이었구나. 연화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쌀 한 톨 기름 한 방울도 벌벌 떨며 모은 재산을 며느리인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저렇게 김치 속에 숨겨 어디론가 빼돌리려 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입은 옷 한 벌 제대로 해 입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 한 번 마음껏 먹지 못하며 소처럼 일만 했는데 어머님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는 칠성이 퍼뜨린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어이, 자네들 들었나? 최 씨네 할망구가 밤마다 김치독에 금덩이를 숨긴다네.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금덩이라니 그 짠순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칠성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 영감님이 남겨두신 땅이 얼만데 돈이 없겠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누런 기름종이에 싼 것이 딱 금괴 아니면 땅 문서야. 며느리가 알면 달라고 할까봐 몰래 고향 선산에 묻으려고 저러는 거지. 쯧쯧쯧쯧 며느리만 불쌍하게 됐어. 죽도록 고생하고 땡전 한 푼 못 받게 생겼으니 말이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 안에 은이 가득 찼다더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지도가 들어있다더라 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이 소문은 곧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빨래터에서 만난 이웃집 곰파댁이 조심스럽게 물어왔기 때문입니다.
새댁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보낸다는 그 김치똥 말이야. 혹시 그 안에 든 게 뭔지 아나? 곰파댁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며느리인 자신을 재산을 뺏길 불쌍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당에서 김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여전히 독곁을 떠나지 않고 혹여 누가 근처에 올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김장은 유독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고향 어르신들께 드릴 것이라 그런가요? 그러자 최 씨 부인은 움찔하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알 것 없다. 시키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어서 가서 아궁이에 불이나 지피거라. 방이 차다.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대답은 연화의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연화는 더 이상의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머리에서도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밭일이 고되어 밥을 허겁지겁 먹느라 바빴고 집안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깨작깨작 밥알을 세며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까 어머니가 저 독에 무엇을 숨기시는지, 혹시 나만 빼고 모자가 짜고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묻어나던 남편마저 야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국그릇에 얼굴을 묻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 부인은 드디어 그 문제의 김치떡 뚜껑을 닫고 밀봉을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한지를 여러 겹 덧대어 입구를 막고 지프로 꼬아 만든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뚜껑 위에 붉은 고추와 숯을 꽂은 금줄까지 둘러쳤습니다. 이는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도 이 독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되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최 씨 부인은 허리를 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독은 이제 단순한 김치떡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뿜어내는 거대한 금고처럼 방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안방 문지방 너머로 그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옹기 표면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저 안에 든 것이 내 젊음과 맞바꾼 대가란 말인가? 나는 이 집에서 과연 무엇이었나? 연화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해주신 말씀. 귀머거리 3년 번거리 3년 장님 3년이라 생각하고 살라던 그 말씀이 사무치게 떠올랐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저 참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칠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빈 껍데기만 남은 이 집에서 평생을 시어머니의 종노릇만 하다가 늙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최 씨 부인은 식구들을 깨웠습니다. 서둘러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오늘 안으로 고향집에 도착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해. 남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지게를 준비했고 연화는 부엌에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여행길에 먹을 요량이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밥알이 자꾸만 으깨졌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짐을 싣기 위해 수레를 마당으로 끌고 들어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그 무거운 독을 옮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남편과 연화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독은 절대 기울여서도 안 되고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니
너희 목숨처럼 다루어야 해. 알겠느냐? 남편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연화가 끙끙대며 독을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훨씬 묵직한 무게가 팔을 짓눌렀습니다. 단순히 배추와 무만 들어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묵직함은 연화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돌덩이처럼 무겁구나. 금부치가 가득 찼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독을 수레에 싣고 단단히 묶는 동안 대문 밖에서는 어느새 칠성이 나타나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벌써 떠나십니까? 이 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칠성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수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칠성을 막아섰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썩 꺼지지 못해. 시어머니의 고함에 칠성은 움찔하며 물러났지만 그의 시선은 수레 위에 실린 독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렇게 꽁꽁 싸매고 가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보물이라도 들었나 봅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산길이 험하니까요. 칠성의 말에는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마지막 말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산길이 험하다는 말이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걱정보다 눈앞의 시어머니와 그 독이 더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며 출발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연화는 수레 뒤를 밀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동네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서 그 기이한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끄는 수레 위에 실린 거대한 김칫독, 그리고 그 앞을 비장하게 걸어가는 노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연이 있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갯길에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낙엽들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춤을 추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함께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대체 저 안에 무엇을 넣으셨나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면서 왜 이 고생은 저희에게 시키시나요? 연화는 속으로 묻고 또 물었지만 앞서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바퀴가 돌부리에 걸려 기우뚱했습니다. 조심해라.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연화는 온몸을 던져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독이 흔들리며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찰랑거리는 국물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덩어리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냐? 독은. 무사하냐? 며느리가 넘어져 무릎이 까진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독만 살피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연화는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어 긴장하는 순간 나무 뒤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칠성과 그가 데리고 다니는 왈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이 무거운 걸 들고 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가 좀 들어드린다니까요.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수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겨누었지만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이놈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냐.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안에 우리 집안 재산이 몽땅 들어있다면서요. 조상님 뵈러 가는 길에 저희도 몫을 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칠성이 독뚜껑에 손을 대려 하자 남편이 앞을 막아섰고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수레를 꼭 붙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참에 저 독이 깨져서라도 그 속이 훤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과연 이 독 안에 든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들은 이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고향집에 닿을 수 있을지 찬 바람만이 그들의 앞길을 휘감고 돌았습니다. 3. 제3부 눈보라치는 고갯길과 드러나는 갈등 산허리를 휘감고 도는 바람은 갈수록 거세져 이제는 귓불을 베어낼 듯 날카로운 칼바람이 되어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칠성과 그의 왈패들이 길을 막아서자 좁은 산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듯 회색빛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금방이라도 눈을 뿌릴 듯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조상님께 올릴 재물을 탐내다니 네가 정령 사람이더냐. 최씨 부인은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호통을 쳤지만 늙은 노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느물거렸습니다. 형수님, 천벌은 무슨 천벌입니까? 죽은 조상보다는 산 사람 입에 풀칠하는 게 먼저지요. 이 독 안에 든 게 그저 김치뿐이라면 왜 그리 벌벌 떠십니까? 떳떳하다면 어디 뚜껑 한번 열어보시죠. 칠성의 말에 그의 뒤에 서 있던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술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로 수레바퀴를 툭툭 치기도 하고 짐을 묶은 밧줄을 잡아당기며 위협했습니다. 남편 명수는 평소 순박하기만 했지만 어머니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낯을 움켜쥐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숙 어른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김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칠순을 앞두고 고향 생각이 간절하셔서 옛집에 가시는 길입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수레 뒤에 몸을 숨기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칠성의 말이 터무니없는 억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저 뚜껑이 열려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묘한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저 독 안에 든 것이 정말 재산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인 자신에게 숨겨왔다면 차라리 지금 칠성에게 뺏기는 꼴을 보는 것이 속 시원할지도 모른다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비키지 못하겠느냐. 칠성이 명수를 밀치고 수레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독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안 된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모습에 칠성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건달이라지만 늙은 형수를 폭행했다가는 관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순식간에 펑펑 쏟아져 내려 산길은 금세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자 칠성과 왈패들은 당황했습니다. 젠장 눈이 오내 재수 업계시리. 칠성은 추위에 몸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폭설에 갇히면 오도가도 못하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 운 좋은 줄 아시오. 내 오늘은 날씨 탓에 그냥 가지만 고향집에 도착하면 내 다시 찾아가리다. 그때는 어림없을 줄 아시오.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 오는 왈패들을 이끌고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사나워졌고 수레바퀴는 눈 쌓인 진흙 구덩이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이 너무 많이 옵니다. 잠시 쉬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수가 소리쳤지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 모두 얼어 죽는다. 조금만 더 가면 산신당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가자. 어서 밀어라. 연화와 명수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수레를 밀었습니다. 손발은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미끄러운 눈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독한 눈초리가 등 뒤에서 느껴져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하다, 정말 독해. 며느리가 죽어가는 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구나. 연화의 마음속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까스로 산신당 처마 밑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산신당은 바람을 겨우 막아줄 뿐 추위를 완전히 가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명수가 주위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와 불을 피웠고 그제야 얼어붙은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은 그들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젖은 옷을 말릴 생각도 않고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독에 묻은 눈을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차가웠지, 조금만 참아라. 이제 다 왔다. 독을 향해 중얼거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러십니까? 저희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큼 대단한 보물입니까? 최 씨 부인은 하던 손길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치고 늙어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물. 그래, 보물이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평생의 보물이다. 시어머니의 대답은 연화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재산이구나. 나 몰래 숨겨둔 금은 보화가 맞구나. 연화는 배신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가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보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 씨 부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이고는 다시 독을 닦는 데 열중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돈 타령만 하던 분이었으니까요.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자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고개만 넘으면 내리막길이었고 고향 마을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레가 굴러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명수가 앞에도 줄을 메어 당기며 속도를 조절했고 연화는 뒤에서 수레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조심해라, 천천히 천천히. 최 씨 부인은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수레바퀴 축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수레는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그 위에 있던 독이 굴러떨어지려 했습니다. 안 돼. 연화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독을 끌어안았습니다. 무거운 독의 무게가 그녀를 덮쳤고 연화는 독과 함께 눈밭을 뒹굴었습니다. 연화야, 명수의 비명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몇 바퀴를 구르다 덤불에 걸려 멈췄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의 품에는 그 거대한 독이 안겨 있었고 뚜껑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독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허둥지둥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연화의 품에 안긴 독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깨지지 않았구나. 천만다행이다. 조상님이 도우셨어. 시어머니는 독을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며느리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디 부러진 데는 없느냐? 조심하지 않고 뭐 했느냐?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인내심의 끈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누운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독보다 못한 존재구나. 내가 다쳐도 어머님은 이 독이 깨질까봐 더 걱정하시는구나. 연화는 절망감에 휩싸여 몸을 일으킬 힘조차 잃었습니다. 명수가 달려와 아내를 일으켜 수며 흙을 털어주었지만 연화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최 씨 부인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오래된 느티나무와 쓰러져가는 초가집 몇 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옛집은 마을 가장 안쪽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짝은 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마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돌아온 것처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다 왔다. 여기가 내 평생의 한이 서린 곳이자 내 꿈이 시작된 곳이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수레를 세우게 하고는 안방으로 독을 들이지 않고 마당에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을 불러오라고 명수에게 시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오늘 밤 이 독을 열어 만천에 공개할 것이다. 연화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공개한다고 그 귀한 재산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몰래 숨기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때 마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약속대로 왈패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리 좀 와보시오. 저 최씨, 노인네가 며느리 몰래 빼돌린 금덩이가 저 독 안에 들어있어. 칠성은 횃불을 들고 설쳐대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마당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독에 꽂혔고 분위기는 마치 재판장처럼 엄숙하면서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칠성 아주버니가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껏 본 적 없이 당당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래, 잘들 왔다. 칠성이 내 놈도 아주 잘 왔어. 최 씨 부인은 횃불을 밝게 비추게 하고는 독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이 독, 오늘 내가 직접 열어 보여주마. 내 평생 며느리를 닥달하고 쥐어짜서 모은 것이 무엇인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는지 똑똑히 보거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금주를 걷어내고 뚜껑을 덮은 한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찌지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금괴가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했고 연화는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침내 뚜껑이 열리고 매콤하고 시원한 김치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독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보물이다. 시어머니의 손이 독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금덩이도 은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화가 엿보았던 김치 국물에 젖지 않도록 겹겹이 기름종이로 쌓인 두툼한 무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망과 의아함이 섞인 탄성을 질렀고 칠성은 에이 저게 뭐야 종이 쪼가리잖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기름종이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종이가 벗겨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내용물이 드러나는 순간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바로 연화였습니다. 그것은 낯익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땅 문서, 밭 문서, 그리고 은행 적금 증서들. 그런데 그 문서들의 명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서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연화는 홀린 듯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문서에는 담론 300평 소유주 박연화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이름. 이게 왜 내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명수 이름으로 된 임야 문서였습니다. 도간에는 김치 사이사이마다 이런 문서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눈발이 멈춘 밤하늘 아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횃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숨을 죽이고 내려다보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의 옛 고향집 마당은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최 씨 부인의 손에 들린 낡고 기름에 쩐 종이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금은 보화가 아니라 고작 종이 쪼가리라니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형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깟 종이 쪼가리를 보물이라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가져왔단 말입니까? 사람들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어서 진짜 금덩이를 내놓으시오. 칠성은 억지를 부리며 도간을 다시 휘저으려 했지만 마을 어르신 중 가장 연배가 높은 이장 영감이 지팡이로 그의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장 영감은 최 씨 부인에게서 문서를 건네받아 횃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보게들, 조용히들 하게.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여. 이건 관에서 찍어준 도장이 선명한 진짜 땅 문서들이여. 그것도 알짜배기 논과 밭들만 모아놓은 것이구먼. 이장 영감의 말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소에 노인이 며느리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며느리 앞으로 재산을 모아두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칠성의 기가 꺾인 틈을 타 며느리 연화의 손을 잡아 끌어 독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도간에 겹겹이 쌓인 김치포기 사이에서 또 다른 기름종이 뭉치를 꺼내어 펼쳐 보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라. 재작년에 네가 시집 오던 날 내가 내 혼수 이불이 너무 두껍다고 타박하며 솜을 빼서 팔라고 했었지. 그때 너는 뒤에서 많이 울었을 게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산 것이 바로 여기 이 밭 세마지기다. 이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아라. 정확히 네가 시집 온 그달 그날이 아니냐.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 석자와 함께 그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설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난날의 일기를 읽어 내려가듯 문서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서는 작년 여름 가뭄 때 산 것이다. 물 한 방울이 아깝다며 내가 너에게 쌀뜨물로 세수를 하라고 시켰던 것 기억하느냐. 남들은 지독하다 욕했지만 그렇게 아낀 물값과 쌀값으로 마을 어귀에 가장 기름진 논을 샀다. 명의는 우리 아들 명수 이름으로 해두었지. 그리고 여기 이 산문서는 지난 겨울 네가 춥다고 군부를 더 떼자고 했을 때 내가 냉방에서 자라고 소리치며 아낀 땔감 값으로 산 것이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독한 잔소리와 구박 뒤에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흘렸던 눈물과 원망이 부끄러움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셔서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난 세월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독과 인내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나처럼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내 손에 흙 묻히고 욕을 먹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떳떳한 내 땅을 밟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금덩이나 돈 뭉치는 도둑이 들거나 마음이 해해지면 금방 사라지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사서 문서로 바꾸었고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지 못하도록 냄새나는 김칫독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다. 김치는 우리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생명줄이니 그 속에 땅을 심어두면 너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금괴를 기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수의 지혜와 사랑만 만천에 알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경멸 어린 눈초리로 칠성을 쏘아보았습니다. 에이구 칠성이 자네는 평생 철들기는 글렀네. 형수님 마음이 저렇게 비단결 같은데 도둑 취급을 하다니. 어서 썩 꺼지게 어디서 남의 집 귀한 재산에 눈독을 들여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칠성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수님, 그게 저는 오해가 있어서. 칠성이 변명하려 했지만 최 씨 부인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네가 탐내던 것이 이 도간에 든 것이라면 가져가거라. 이 김치 한 포기 줄 테니 이거라도 먹고 정신 차려라. 시어머니는 김치 한 쪽을 칠성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칠성은 허겁지겁 김치를 받아들고는 왈패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통쾌 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 같은 긴장감이 아니라 따뜻한 감동의 여운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최 씨 부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부인, 우리가 자네 속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심하게 수군거렸네. 자네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어머니일세가. 이장 영감의 사과에 최 씨 부인은 아닙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생긴 일이지요. 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가 많이 서운했지.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너희를 강하게 키우려다 보니 그만 악역을 자초하고 말았다.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네가 내 딸이고 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의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연화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남편 명수도 어머니와 아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못난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명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찬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도간에 가득 찬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피땀과 눈물,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늦었다. 다들 들어가자. 고향집이 낡고 비좁지만 우리 식구 발 뻗고 잘 공간은 있을 게다. 최 씨, 부인의 말에 연화는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얼른 들어가서 군불부터 지피겠습니다. 오늘 밤은 뗄감 아끼지 않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연화의 말에 최 씨 부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나무를 좀 넉넉히 떼도 좋겠구나.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화와 명수는 그 무거운 독을 다시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무거움은 이제 고통의 무게가 아니라 감사의 무게로 변해 있었습니다. 텅 빈 고향집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자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이 가족의 묵은 갈등과 오해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밤 본 기적 같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독은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호롱불을 밝히고 시어머니의 젖은 버선을 벗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은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 있었고 발뒤꿈치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거친 발을 보자 연화는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발 좀 보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따뜻한 물 떠와서 씻겨드릴게요.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웠습니다. 따뜻한 물에 시어머니의 발을 담그고 정성스레 씻겨드리는 동안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저 문서들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은 저 땅 문서가 아니라 저 땅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검소함과 성실함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 많은 땅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모으신 재산인데 쌀 한 톨 흙 한 줌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어머님의 가르침을 꼭 전해주겠습니다. 연화의 대답에 최 씨 부인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눈보라가 그치고 둥근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낡은 고향집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독에서 꺼낸 김치 한 포기를 썰어놓고 밥을 먹는 그들의 저녁상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붉은 김치를 얹어 먹으며 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예요. 연화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이 김치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 씨 부인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숟가락을 든 손놀림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면 복 나간다. 어서 많이들 먹어라. 여전히 툭 내뱉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흔들리며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서로 기대어 하나가 된 듯 다정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컹컹 짖던 개들도 잠잠해지고 겨울밤의 고요함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이불을 펴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기름을 아끼려 일찍 불을 껐겠지만 오늘은 호롱불 심지를 조금 더 도두어 방안을 밝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내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받은 은가락지다. 언젠가 내게 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주인이 생겼구나. 연화는 놀라서 손을 저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억지로 가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네오는 이제 이 집안의 기둥이다. 내가 없더라도 이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지만 슬프기보다는 든든한 당부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은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노라고. 방 한구석에 놓인 김칫독은 마치 든든한 수호신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숙성되어가는 김치처럼 그들의 가족에도 깊고 진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씨 부인은 곤히 잠이 들었고 연화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잠든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이불깃을 여며들이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이 낡은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고향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열고 그동안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본가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모든 희망과 계획들이 연화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자 연화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마당에는 하얀 눈꽃이 온 세상을 덮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아침이었습니다. 고향집에서의 첫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곁에서 주무시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셨는데 그 평온한 숨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깨시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낯선 부엌이었지만 어젯밤에 그 벅찬 감동이 남아있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손길에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부엌 한구석에 놓인 쌀독을 열어보니 묵은 쌀이 조금 남아있었고 뒤뜰 장독대에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담가두셨던 된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제 가져온 그 김칫독에서 잘 익은 김치 반 포기를 꺼냈습니다. 붉은 양념이 배어든 배추는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썰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아침의 정적을 기분 좋게 깨웠습니다. 뚝배기에 쌀뜨물을 붓고 멸치 몇 마리를 넣어 육수를 낸 뒤 썰어놓은 김치와 된장을 조금 풀어 보글보글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매콤한 찌개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자 마당의 참새들도 저 짹짹거리며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벌써 일어났느냐. 먼 길 오느라 고단했을 터인데 더 자지 않고. 최 씨 부인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연화는 활짝 웃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잠이 저절로 깼습니다. 얼른 세수하고 오세요. 아침상 다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 냄새가 아주 좋구나. 내 고향집에서 며느리가 끓여주는 밥을 먹게 될 줄이야.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대문 밖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젯밤의 사건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씨 부인의 집으로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계란 꾸러미나 두부 한 모 또는 말린 나물 같은 소박한 선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최 씨 부인 우리가 왔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했지 뭔가. 이장 영감이 앞장서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연화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댁은 좋겠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알뜰살뜰 모아둔 복을 한 몸에 받았으니 말이야.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보상받았네. 최 씨 부인은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점심때 마을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내 비록 이 집을 비워두었으나 곡간에 아직 묵은 곡식이 좀 있을 게다. 오늘 잡은 김치도 넉넉하니 다 같이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나누어 먹세. 시어머니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연화와 남편 명수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마솥을 걸어 불을 지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냉기가 감돌던 폐가 갔던 집이 순식간에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독에서 꺼낸 김치는 훌륭한 요리 재료가 되었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밀가루 반죽을 개어 지글지글 전을 부치고 돼지고기 몇 근을 사와 김치와 함께 푹 삶아 수육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온 동네로 퍼져 나갔습니다. 연화가 부쳐낸 김치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여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고, 솜씨도 좋아라. 최 씨 부인이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들였구먼.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연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기둥 뒤에서 누군가 쭈뼛거리며 안을 훔쳐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도망친 뒤 산속에서 밤을 새웠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으며 배가 고파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못난 놈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웃거려. 사람들의 비난에 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그를 불렀습니다. 아주 배우님 가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연화는 쟁반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김치전 그리고 수육을 넉넉히 담아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놀란 눈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면목으로. 칠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 굶지 말고 드세요. 드시고 기운 차려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연화가 건넨 따뜻한 국밥 그릇을 받아든 칠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칠성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친척을 헤아려 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연화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시어머니인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저 정도 도량이 있어야 내 땅을 지키고 집안을 일으키지.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도 연화와 최 씨 부인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허튼 짓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함이 아니라 충만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과 명수 그리고 연화는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김치떡은 이제 비워져 가벼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할까요? 명수가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며칠 더 묵어 가자. 내 고향 산천도 둘러보고 너희에게 물려준 농과 밭도 한 바퀴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땅 주인은 땅을 밟아주어야 땅도 기운을 받는 법이다. 그 말에 연화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며칠 동안 고향 마을에 머물며 시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땅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름진 옥토를 밟으며 연화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굶주린 이웃을 돕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갈 때는 의심과 원망으로 발걸음이 청은망은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수레에는 빈 독과 고향 사람들이 싸준 나물과 곡식이 실려 있었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갯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기와집이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그 집이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연화의 품에 안겨왔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 댁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수돗물 아껴라, 불 끄는 거 잊지 마라. 하지만 연화는 이제 그 소리가 듣기 싫은 타박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지혜의 소리라는 것을 알기에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더 아껴서 나중에 큰 밭 하나 더 사야지요. 며느리가 능청스럽게 대꾸하면 시어머니도 피식 웃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곤 했습니다. 고부간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끈끈한 신뢰와 정기자리 잡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연화와 명수는 고향의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논을 보며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집안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복덩이가 들어와서 집안이 일어났다고 칭찬했지만 연화는 언제나 공을 시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저희는 그저 따라갈 뿐인걸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씨 부인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연화는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슬픔보다는 깊은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가계부와 땅 문서들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어머님의 뜻 저희가 잘 지키고 후대에도 꼭 전하겠습니다. 저승에서는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쓰고 싶은 거 다 쓰시며 사세요. 어느덧 연화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겨울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아랫목은 따끈따끈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화는 손자 손녀들을 이불 속에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 건넌방에 있는 오래된 독보이니 저게 바로 우리 집안의 보물탄지란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가 살았단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사실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를 품고 계셨지. 연화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빠져들다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와 함께 넘었던 눈 덮인 고갯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차가웠던 바람은 이제 추억이 되어 가슴 한구석을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은 어둑해졌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이 있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저희들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방 안가득 퍼지는 매주 뜨는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밖에 눈에 덮여 사라지고 이 집 안에는 오직 평화와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김치독 안에서 김치가 깊은 맛을 내며 익어가듯 사람의 인생도 시련과 오해를 거치며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연화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마을에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시간.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듯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